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 포인트 그러니까 두 분 다 공통으로 그러니까, 제시하시는 건 인적 쇄신이네요. 그런데 인적 쇄신을 어제 이제 교육비서관을 이제 경질을 했잖아요. 네네. 그 쪽지 파동의 당사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교육비서관 이름은 압니까 우리가? 얼굴 한번 본 적 있으세요? 그러기에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전체에서 봤을 때 중요한 인물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영향력은 있겠지만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고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말하자면 존재감 없는 교육비서관을 마치 희생양을 찾아서 경질을 하듯이 아니 뭘 했다고 교육비서관을 경질을 합니까? 쪽지 하나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사태까지 오게 된 의사결정 과정,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를 검증하면서 문제가 됐던 그것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던 실질적인 권한과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인적 쇄신인 것이죠. 그런데 교육비서관 경질을 합니다. 그다음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도 개인적인 문제가 많긴 했지만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5살짜리 아이들 산업인력 육성해야 되니까 학교 빨리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 네, 신속히 강구하라는 대통령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전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리니까 경질을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8일이었죠 지난 월요일. 이런 식의 인적 쇄신은 오히려 국민들 더 화나게 할 겁니다. 인적 쇄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감흥을 일으킬 수 없는 이런 말하자면 경질 수준의 인적 쇄신을 하고 있다 보면 아마 더 큰 저항에 저는 맞닥뜨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저는 것이죠. 이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교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태의 어떤 발단은 박순애라는 그 자격이 없고 적절치 않은 분을 추천한 게 문제 아닙니까? 인사에서부터 문제가 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국민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강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이것을 추천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쇄신이 필요한 그렇죠. 거죠. 예. 그 구조에. 또 그렇죠. 강행에서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의 태도 문제도 나오는데 대통령이 그때 약식 회견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난 정권에 이렇게 훌륭한 장관이 있냐고 했던 건 아무리 봐도 제가 실언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때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61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많이 이오일. 드셔야만 도달할 수 있는 수치인데 보통 뉴스에 나오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그 정도가 아니고 0.05 정도죠. 아니 형사처벌이 0.03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의 그렇죠. 거의 0.03. 9배를 드셨다는 건 거의 되게 많이 드신 건데 그걸 감싸면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이라고 한 대목은 많이 가신 거거든요. 네. 그런 거는 좀 참모진들이 근데 하루 종일 그거는 회의를 해서라도 좀 다듬어 드려야 되는 게 사실 아닌가. 그 박순애 장관 거는요. 사실은 여당 내에서도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네, 이미 그때 곳곳에서 그리고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조차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무시되고 계속 강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청문회도 없었고 결국에는 그런 사달이 난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쨌든 근데 왜 그렇게 다들 문제 있다고 하는데 어째서 계속 집착하는 걸까? 그러면 그 이면에는 대통령의 본인의 인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혹시 누가 추천을 했길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뭐가 가장 우선돼야 되냐. 현재의 지지율에 이렇게 추락의 문제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의 문제가 있다. 이게 심각하다. 이거를 본인이 철저하게 인식하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뭐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지금 쇄신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보이거든요. 일단 가보자. 네, 또 하나는 인적 쇄신이라는 게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대신 책임을 지거나 내각이 대신 책임을 정치적 책임이건 뭐 아니면 실질적 책임을 지는 구조가 인적 쇄신일 텐데 현재까지 그런 상황은 안 보이네요. 그러면 지지율 반등은 없네요. 지금과 같이 해서는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예를 들면 박순애 교육부 장관 그런 거죠. 이제 그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에 올렸을 테고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공직기강에서 검증을 또 하겠죠. 그다음에 최종적인 공직기강이 있습니까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네. 대통령실에요?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그 인연을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검사 출신이 공직기관 지금 비서관으로 가 있습니다. 맞아요. 대통령실에 전체 6명의 그 문제가 됐던 분이죠. 검찰 그 출신 네. 그 내나 이제 그 유승 씨 네, 무고한 네. 서울시청 공무원을 간첩으로 몰았던 간첩 조작 사건. 그런 분이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박순애 사태가 터졌을 때 인사정보관리단을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 법을 우회해가지고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법무부가 인사 관련 업무를 못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고 검증까지 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경질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 안을 검증을 해가지고 올렸으면 공직기강 비서관이 청와대 내부, 대통령실 내부에서 또 검증을 합니다. 공직기강 비서관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내 인사비서관 정리해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 한동훈 공직기강 비서관 인사비서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에 계실 때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검사 출신 장관과 비서관입니다. 실제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한을 행사했고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인적 쇄신으로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법무부가 인사 업무를 다룰 수 없다는 건 이번에 행안부 경찰국에서도 나왔듯이 예. 법무부의 사무가 정부조직법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예. 인사라는 건 없기 없죠. 때문에 예, 없죠. 인권은 있죠. 근데 그렇죠. 인사는 없어서 없죠. 안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만약 정부 부처로 간다면 인사라는 말이 들어있는 행안부로 가야 되겠네요. 거꾸로요. 행안부 원래는 이제 인사혁신처, 네네. 행안부 이런 식으로 네.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법무부는 아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행령 통치를 한다, 또 행정 독재를 한다. 국민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이 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가 만든 법을 우회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법 위계 질서는 명확합니다. 법의 위계는 명확하거든요. 헌법, 법률, 시행령, 부령 이래가지고 법의 위계는 아주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피라미드처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순서대로요. 그러니까 네. 밑에 것이 위에 것을 오버하거나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령이 세상 천지에 입법 취지를 거스르고서 시행령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 검수 원복이라 그러죠. 지금 한동훈 장관이 또 이제 2개의 범죄만 수사를 하게 해놨는데 이거를 또 수사 범위와 대상을 확 넓혀놨습니다. 시행령 규정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시행령 가지고서 경찰국 만들죠. 네. 시행령 가지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그래 만들어가지고 잘했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시행령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예. 하고요. 일단 지금 전 의원님 말씀은 최근에 인사 파행과 관련돼서 책임이 있는 사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뭐 공직기강 비서관, 인사비서관 네. 3명 정도는 그래도 정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인적 쇄신이라면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 과정을 점검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봐야 될 거고요. 그렇겠네요. 맨 처음에 추천한 그렇죠. 사람부터 있었어요. 예. 이건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이제- 겁니다. 이거. 네. 예,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면 뭐 저는 이제 그분들을 전부 다 경질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지금 그렇게 딱 단정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다만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이제 어쩔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고 그러면 왜 그 수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하필 교육 전문가도 아닌 분이 네, 그렇게까지 행정학자죠. 해가지고 끝까지 지키는 대상이 됐느냐라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소위 세간에서 얘기하는 어떤 대통령의 측근 그룹 뭐 이런 데서 혹시 오바를 하지 않았느냐? 그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이를테면 국정농단 뭐 이런 농단까지는 아니겠죠. 이런 우려가 예전에 뭐 있었으니까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소위 말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세라는 이름으로 전행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여의도에서 네. 이제 이야기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다 알죠. 박순애 장관이 누가 추천을 했고 누가 세게 푸싱을 해서 그렇게 임명이 되는지는 다 누가 알죠. 했습니까? 윤핵관
호소인, 네. 예, 뭐 이름을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분들이 이준석 예, 대표가 말하는 이야기한 호소인 그 6명 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 윤핵관 호소인이 추천하고 윤핵관이 세게 밀어붙여가지고 임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뒤에 숨어가지고 말하자면 실세 노릇을 하면서 사단이 벌어지고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책임은 안 지고 네.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권한을 행사해서 이 사단이 났으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 내 이 팔다리를 자르는구나. 이런 모습을 이제 국민들이 진정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말에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한 다음에 그 윤핵관 뭐 또 호소인 이분들 겨냥해서 뭐 구체적으로 아예 지역구까지 찝어주더라고요. 뭐 서울 강북, 노원, 도봉, 뭐 강서 이런 데로 가라. 근데 윤핵관이라고 지명된 분 중에 하나죠. 이철규 의원이 그랬죠. 당신이 달나라 가면 나 어디 호남 간다고 그랬는데 그건 조금 약간 오버 아닌가.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권에서 들을 얘기와 듣지 않아야 될 얘기를 좀 나눠보면 없었으면 좋았을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왜냐하면 윤핵관이 계속 지명당하는 상황에서 네. 뭐 아예 언급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언급을 한다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점잖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달나라를 어떻게 가냐도 의문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거꾸로죠. 이제 사실은 내가 호남 갈 테니까 네. 그러면 너도 약속을 지켜라라든지 네. 뭐 이렇게 아마 얘기하시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근데 말이 이제 좀 꼬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어떻든 지금 이 윤핵관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가 바로 그 하나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은 행사하고 근데 그 권력이 자기의 권력이 아니죠. 대통령의 권력이죠.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식적인 권력도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행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안 지고 그러다 보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주변에서 실제로 공식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상당한 어떤 그 바깥의 영향을 받는다. 근데 이것이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 이렇게까지 사실 비화해서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이 제대로 움직이겠냐. 누가 추천한 거에 따라서 누가 실세냐에 따라서 주변에 누구를 등에 업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실이든 국무위원이든 사실은 국가와 국민 또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실세 정치인들의 사적인 혹은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적 권력에 대한 욕망 이런 거에 기여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 위험한 신호네요. 그러면 네. 정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이준석 대표가 아주 명석하죠. 네. 머리가 뛰어납니다. 보세요. 저기 윤핵관 호소인들을 공격하는 지점을 딱 보세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윤핵관 또는 윤핵관 호소인들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지지율을 다 합해봐야 유승민, 이준석 대표 지지율의 절반도 못 미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철규 의원이나 윤핵관들 공격하는 게 이 현역 국회의원들인데 이 사람들은 대중 정치인을 지향하지만 결코 대중 정치인이 될 수 없는 정치인들이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인 거예요. 너네들 아무리 이래저래 해봐라 너네들 다 합한 지지율보다 내가 더 높다. 이런 말하자면 이제 구분짓기 명확한 프레임을 가지고서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 노원에서 낙선한 경험이 일종의 정치적 자양분으로 있겠죠. 그러니까 두 분은 부산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기도 하죠. 지금 분위기 매우 안 좋죠. 지금 안 좋습니다. 그렇지는 네. 아니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압승했는데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죠.
기초단체장 그렇지는 구청장도 않습니다. 뭐 조금 지난번 보수가 좀 유리하긴 한데 저 대구 경북만 지금 현역 의원이시잖아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2018년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바람 때문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과 부산의 구청장 13명이 민주당이 당선이 됐던 거고 네네. 1990년 1월 22일 날 3당 합당이 이루어집니다. 네네. 90년 1월 22일 날. 네. 3당 합당 이후에 지금 이제 32년인데 32년 동안 재선 국회의원은 32년 동안 32년이면 임기가 4년이니까 8번의 국회의원이 선거가 네네. 치러졌는데 그중에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 딱 3명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 정도로 이제 민주당 완전히 입장에서 완사이드한 험지 험지 정도가 아니고 완사이드한 정치 질서가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이 사실은 부산. 그러나 삼척만큼 험지는 아니다 뭐 이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강원도하고 부산하고 비슷할 그럼 아, 저도 이제 비슷합니까? 10년 동안 네. 내리 3번을 떨어지고 지금 2번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부산 험지죠. 네,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안 좋다고요? 부산의 이제 그 시민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상당히 이제 그 화끈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이대호 마지막까지 잘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니다 싶으면 확 이렇게 화끈하게 바꿔버리십니다. 네, 그런 게 있으시고요. 심판에 그러니까 평소에는 좀 그래도 보수 성향이 강하신데 그러나 이제 도를 넘었다 싶으면 확실하게 또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황, 이렇게 난맥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우리 대통령께서 영남 출신이 아니세요. 네. 그리고 적폐 수사를 한 어떤 원죄랄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보수의 어떤 텃밭인 영남하고의 어떤 정서적 간극도 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 거냐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윤핵관의 문제에서 가장 큰 그 문제가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 공정의 문제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지지를 가지고 일단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타인의 또는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이 받은 지지를 등에 업고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농공행상 정도만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자신의 농공행상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오히려 그걸로 권력을 널리 행사하려고 하게 되면 그럼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항상 대통령의 측근들은 대부분 대통령을 만들고 나서는 의원들은 그냥 다시 의원으로 평범하게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그렇죠. 그냥 뭐 이선 보통 후퇴 뭐 이선 이런 걸 후퇴 했죠. 또는 네, 뭐 뒤에서 가신 보좌를 그룹이라고 하거나 하나요? 네. 아니면 그냥 대통령실에서 보좌를 하거나 이렇게 하셨지 대통령을 사실 만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실은 제1야당의 후보가 되기가 쉬운 상황이었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리고 그분들이 또 자기 세력이 있어서 대통령한테 보태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당선이 되실 것 같으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신 줄을 거죠. 섰다. 네. 네, 그렇게 제가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게 과연 공정하냐. 그 과도하게 어떤 조금 이렇게 옆에서 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것이 한철 장사처럼 이렇게 자신의 어떤 권력을 확대하고 이 어떤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어떤 수단으로 이 국정을 악용하거나 하는 일이 혹여라도 있다면 이것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 내부에서도 굉장한 어떤 우려들이 있는 거죠. 저희가 예정한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하여튼 좀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가 고민하고 마음 아팠던 게 8일 수해부터 그전에는 재난 문자도 많이 오는데 재난 문자도 안 오고 뭐 대통령 부재 중이고 그다음에 그날 저녁에도 다들 뭐 대통령 실장 뭐 여러 수석들 그다음에 강 수석은 그 사회 수석이죠. 텔레비전에 나와서 나도 오늘 그날 뭐 저녁 약속 있어서 거기 갔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셔서 가슴이 좀 서늘해졌는데 왜냐면 큰 실수를 송구해야 하신 거죠. 송구해야 정말. 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9일 날은 공무원들 11시에 출근하라고 그러고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복구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같은 게 있어요. 지금 100일을 맞아서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게 국내 문제가 아니라 외교 안보, 국방 문제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또 지금 기후 위기도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는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그냥 이렇게 바닥을 기고 계속 갈 수는 없다라는 게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국민의 뜻인 것 같은데 두 분이 도와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 의원님부터 하시죠. 이게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시고 난 뒤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절망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과연 이게 이 상황을 딛고 뭔가 반등을 할까라는 의구심을 심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를 보고서 우려하셨던 게 뭐냐면 과연 준비가 돼 있냐라는 측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정권교체 여론 또는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에 대한 반사 이익만 가지고서 집권했을 경우에 어떤 사달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민주당에도 오롯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향후 집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반사 이익으로 집권을 했을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좀 학습을 하고 깨우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되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로 오늘 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듯이 분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야당의 공격 또 언론의 공격을 단순하게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로 이게 주어들을 만한 야의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좀 보고서 야당과 언론의 지적,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들을 정말로 열린 가슴으로 좀 평가하고 좀 반영을 하는 그런 자세가 있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야당의 공격을 단순히 정치적 경쟁자가 하는 공격이겠거니 또는 언론의 지적을 어련히 언론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정도로 폄하하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로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 가지고 국정 운영에 좀 반영을 하면 그나마 좀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면 새로 당대표 되신 분도 모셔서 식사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고 그러면은 지금 야당 지도자를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대통령에게 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면에서 열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조언이었고요. 이현주 의원님.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검찰 오래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비판이라든가 이렇게 검찰 조직이 이게 굉장히 상명하복 수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간언이 잘 통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데 그런데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이 이미 되신지 이제 되셨어요. 이제 다른 그냥 거기에 정치인이 대한 아니라 대통령이세요. 지금 가장 최고 정치 지도자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정치인이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극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그 어떤 그 검찰이나 이런 군인 이런 식의 어떤 그 PR을 구별해서 적을 척결하고 내 편하고 같이 함께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레이 에리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이 동지가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내가 손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라고 해도. 그런데 이거를 정치에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당내 통합 또 당 바깥의 야당하고 심지어 통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정치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간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은 이제 국민의힘의 여당의 정치인들이 사실은 저희라고 이렇게 좀 실드 치고 좀 이렇게
두둔하고 싶지 네.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 되겠구나. 이래서 더 이상 이래서는 그래서 이제는 할 얘기를 조금씩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용기를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보여봐야 사실 국민들한테 버림받으면 다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네. 부분을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방법론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주변의 간신을 쳐내셔야 된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서실장 지금 계신 분도 나름 훌륭하신 분이지만 지금의 대통령한테는 안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본인보다 지혜롭고 연륜이 있는 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소위 그 간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립감을 갖고 있는 분이 딱 비서실장이 되셔가지고 비서실 대통령실을 좀 이렇게 장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휘를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옛날에 쓰신 책 중에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빗대서 오늘 칼럼 제목을 보니까요. 생각하는 대통령이라야 산다가 있었는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대통령께서 곰곰이 생각하신다면 사실 앞으로의 길이 열릴 거라고 보고요. 안 그러면 대통령 또 많은 국민들이 불행해질 텐데 우리가 그런 헌정사는 안 겪었으면 좋겠는 그렇죠. 마음으로. 대통령이 성공하셔야 대한민국도 그럼요. 행복하고 네. 또 특히 우리 여당도 다음 총선에서 이렇게 당장 기대를 발등에 떨어진 불도 가지시고, 있고 네. 또 국가 발전이나 국민을 지켜야 되는 중체대한 사명도 있고 하고요. 하여튼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이현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